저는 제빵사입니다. 저는 맛있는 빵을 넉넉히 구워 배고픈 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고픈 분들이 너무 많고 먼 곳에서 살아서 저는 빵을 택배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빵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그분들의 소식이 궁금해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굶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낸 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특별조사관이자 자문위원인 장 지글러는 그의 저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이의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기아의 상태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경제적 기아. 전쟁과 자연재해와 같은 급격한 위기 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기아를 말합니다. 둘째, 구조적 기아.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로 인해 만들어진 기아를 말합니다. 저자는 경제적 기아보다 구조적 기아가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책에 의하면 구조적 기아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16만 5천 명의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1984년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당시 농업 생산량으로 120억의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식량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분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식량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들 중 하나인 WFP 세계 식량 계획은 처음에는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 남아도는 식량을 지원받아 나눠졌다가 지금은 그 활동 방식을 바꿔 지원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남아도는 식량을 사들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자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금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곡물 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는 식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식량이 제한되고 모자란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육류 소비의 증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4분의 1이 소들이 먹는 사료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프랑스 농학자 르네 두몽의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피드롯의 절반에서 연간 소비되는 옥수수의 양이 옥수수가 주식이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잠비아 같은 나라가 1년간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계 시장에 비축된 식량의 가격이 종종 인위적으로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농산품의 가격이 투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계 주요 농산물들이 거래되는 곳인 시카고 곡물거래소는 몇몇 금융자본가들과 거물급 곡물상들에 의해 곡물의 가격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곡물의 가격은 이윤 극대치라는 원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FAO나 WFP 같은 국제기구는 우선적으로 긴급한 지역만 도울 수 있을 뿐 8억 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구조적인 기아와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기아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방안에 저는 격한 공감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번 그 해결 방안을 제 생각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가 부실하고 부패한 나라로 지원이 들어갈 경우 그 지원은 기득권 세력만 강화시키고 부당한 사회구조를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자체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기아의 희생자들이 능동적으로 역사의식을 가진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가능해지면 자본, 도로, 적당한 종자, 비축 식량, 수도 시스템, 농경 전문 지식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해결 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있는 자는 먹고 없는 자는 굶주린다는 정글 자본주의와 시장의 자율성을 맹신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바로 인류애와 연대감이라고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처한 고통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인류의 연대감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가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도시와 국가로, 이제는 전 세계로 그 연대감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거주민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적 구조와 규범, 협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문득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에는 약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세계 인구의 99.9999%가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호모 유슬리스라는 거대한 규모의 계급이 만들어질 것이며 반대로 극소수인 0.00001%의 엘리트들이 알고리즘을 소유하고 그를 독점하여 호모 데우스가 되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불평등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또한 그는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같은 글로벌 이슈는 어떤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같은 지구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삶과 미래가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우리의 삶과 미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개개인은 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진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보이며 서로 하나가 되어 책임감 있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는 점점 반세계화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세계도 다시 하나가 되어 인류에게 던져진 도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 지글러는 그의 책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정의에 대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 속에 존재한다. 파블로 네루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꽃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책 읽는 아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